2019년 서울의 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J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화려했다. 그 찬란한 빛의 중심에는 최은서가 있었다. JK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그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모든 이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약혼자인 강태준이 있었다. JK그룹의 최연소 이사이자 차기 경영인으로 손꼽히는 그는 날카로운 지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남자였다. 모두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 속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두운 균열이 존재했다. 언니, 잠시 바람 좀 쐬지 않을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은서의 의붓 동생 오수진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다정하게 잡아 끌었다. 수진은 천사 같은 미소 뒤에 뱀의 혀를 숨기고 있는 여자였다. 은서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 한적한 발코니로 나갔다. 수진은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언니를 위한 거야. 오늘 정말 아름다워. 은서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안에 아주 미량의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은서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수진아, 나 좀 이상해. 머리가...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부축했다. 언니 피곤해서 그래. 내가 스위트룸에 잠시 모셔다 줄게. 거기서 좀 쉬어. 수진은 은서를 끌다시피 하여 호텔의 VIP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진이 미리 매수해둔 JK그룹의 경쟁사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의식이 없는 은서를 남자의 품에 안기듯 쓰러뜨리고 교묘한 각도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강태준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옷이 흐트러진 채 쓰러져 있는 약혼녀의 모습이었다. 수진이 그의 뒤에서 부채질을 했다. 태준 오빠, 어떡해. 내가 말렸는데도 언니가 저 남자를 만나러. 태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질투와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은서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최은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더러운 년. 그가 내뱉은 잔인한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은서의 심장에 박혔다. 그날 밤 최은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가문의 수치라는 오명을 쓴 채 집에서 쫓겨났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냉혹한 이별을 통보했다. 오수진은 슬픔에 빠진 동생을 위로하는 착한 동생을 연기하며 은서의 자리와 그녀의 남자를 동시에 차지했다. 혼자가 된 은서는 몇 주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강태준의 아이였다.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그녀는 차마 뱃속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다. 몇 달 후 어느 비오는 늦은 밤, 시골의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그녀는 홀로 진통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여자아이였다. 은서는 탈진한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한 번 안아보기를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이를 건네준 것은 의사가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악마의 얼굴을 한 오수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매수된 의사와 간호사가 서 있었다. 언니, 안타깝게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어. 사산이야. 교짓말, 거짓말이야. 내 아기죠. 은서가 절규했지만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이미 숨이 끊어진 다른 아기를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은서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미친 듯이 오열하는 사이 수지는 그녀의 목에서 세일엔의 눈물, 목걸이를 거칠게 뜯어냈다. 배신자의 딸에게는 이 목걸이를 가질 자격이 없어. 이제 이건 내 차지야. 수지는 살아있는 은서의 딸과 목걸이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갔다. 그녀는 의사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말했다. 저 여자는 과다출혈로 죽게 내버려도 아무도 모르게. 수진이 사라지고 은서는 차가운 분만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사랑, 명예, 가족, 그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렸다. 과다출혈로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다. 꿈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그녀의 뱃속에서 또 다른 생명의 태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이전보다 더 격렬한 진통이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병원의 낡은 초음파 기계는 잡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 아니, 둘이었다. 그녀는 쌍둥이를, 아니 새쌍둥이를 임신했던 것이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갈망하던 그녀의 눈에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아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해야만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만 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찢어지는 목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기적적으로 야간 순찰을 돌던 늙은 의사가 그녀의 비명을 들었다. 그날 밤 최은서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강인한 어머니였다. 6년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스위스의 한적한 소도시. 최은서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이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느린 마쿠의 실력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의 미소는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복수였다. 그녀의 곁에는 2명의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6살이 된 쌍둥이 아들 한결과 한솔. 두 아이는 외모는 똑 닮았지만 성격과 재능은 정반대였다. 첫째 한결은 차분하고 신중했다. 아이는 나이를 초월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동양의학과 침술에 있어서는 이미 대가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둘째 한솔은 활발하고 장난기 넘쳤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안 시스템은 그에게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6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전설적인 해커 케로베로스로 뒷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은서는 노트북을 덮으며 아이들을 불렀다. 한결아, 한솔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드디어 가는 거예요. 그 나쁜 아저씨랑 아줌마 혼내주러. 한솔이 신이 나서 물었다. 엄마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갈 거야.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내 여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후 그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6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곳을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패배자가 아닌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이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비 오는 오후, 은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남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앞에서 나오던 한 노부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비를 피하기 위해 제 갈 길을 가기 바빴다. 엄마, 저 할머니가 아파요. 한결이가 외쳤다. 은서가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드는 순간 두 아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앰뷸런스는 3분 안에 도착해요. 제가 이 지역 교통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서 오는 길 신호를 전부 녹색으로 바꿨어요. 한솔이 자신의 작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한결은 이미 쓰러진 노부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침착하게 노인의 맥을 짚고 동공을 살폈다. 급성 뇌혈전이에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는 은서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머리에 꽂고 계신 비녀 좀 빌려주세요. 은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전통 은비녀를 뽑아 아들에게 건넸다. 한결은 비녀의 뾰족한 끝을 자신의 옷에 몇 번 문질러 소독한 후 노인의 머리에 있는 백회혈, 바이위궤을 정확히 찾아 망설임 없이 찔러 넣었다. 아이의 손놀림은 수십 년 경력의 명의처럼 노련하고 정확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6살짜리 아이가 침술로 사람을 살린다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 바빴다. 잠시 후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새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한솔이가 해킹한 대로 구급차는 정확히 3분 만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는 사이 노인의 곁을 지키던 비서가 흠뻑 젖은 은서와 아이들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의식을 되찾은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구해준 작은 아이들과 그 뒤에 서 있는 은서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기묘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왠지 모르게 저 여인이 낯설지 않았다. 아가씨, 그리고 아이들, 고맙구나. 노인은 JK그룹의 총수왕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은서가 평생 증오해온 남자 강태준의 할머니였다. JK그룹 산하의 VIP 병원. 왕 회장은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의사들은 어린아이가 완벽한 응급처치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왕 회장은 병실에 누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은서와 아이들을 만나기를 고집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준이 굳은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태준아, 나는 괜찮다. 이 아이들과 저분 덕분에. 왕 회장이 침대 옆 소파를 가리켰다. 태준은 그제야 병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는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최운서, 6년 전 자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사라져버린 여자.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던 여자. 그가 평생 증오하고 동시에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여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과거의 순수하고 여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깊은 원망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은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보는 순간 6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분노, 증오,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담긴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6년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들의 재회. 그들 사이에는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2명의 작은 아이들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엄마를 지키려는 듯 낯선 남자 강태준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기나긴 복수와 오해의 서막이 그렇게 다시 열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최은서의 재회는 JK그룹 산하 VIP 병원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는 증오와 그리움 원망과 미련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이숨 막히는 광경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6년 전 자신의 손자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과 파혼했는지, 그리고 그 후 왜 저토록 공허한 눈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눈앞에 이 여인 최운서. 그녀는 왜 2명의 비범한 아이들과 함께 홀로 나타났는지. 왕 회장의 직감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은서의 손을 잡고 쇠약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내가 내게 큰 빚을 졌다. 그러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렴. 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다오. 안 됩니다, 할머니. 태준이 즉각 반발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저 여자를 다시 집에 들일 수 있습니까? 6년 전에 우리 가문에 어떤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은서 역시 차갑게 거절했다. 회장님 구해주신 것은 당연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신세를 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특히 강태준 씨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두 사람의 격렬한 반대에도 왕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엄하게 변했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내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JK그룹 전체를 호령하는 총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곁에 두고 보살피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느냐. 그리고 태준이, 너는 네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차시 가문과 맺었던 혼약을 잊었느냐. 오래전 잊혔던 혼약까지 거론되자 태준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은서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강태준과 한 집에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오수진의 바로 곁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최운서와 그녀의 두 아들은 한남동에 위치한 JK그룹의 본가 청아당 칭야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가 6년 전 수치와 모욕 속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이었다. 저택은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은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내 능숙한 연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의 팔에 매달렸다. 태준 씨,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저는 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은서의 시선은 그녀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수진의 등 뒤에 수모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가녀리고 창백한 얼굴의 아이.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온몸이 본능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내 딸, 6년 전 사산되었다고 들었던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딸.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날카롭게 막아섰다. 어딜 함부로, 이 아이는 태준 씨와 저의 딸 누리예요. 언니 같은 사람이 함부로 볼 아이가 아니라고요. 누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라는 뜻인가? 수진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었다. 은서는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이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청아당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왕 회장은 노골적으로 은서와 쌍둥이를 편애했고 수진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수진은 그런 왕 회장의 눈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은서를 괴롭혔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은서의 방에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쌍둥이들이 아끼는 물건을 몰래 숨기기도 했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여전히 은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6년 전에 애틋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은서와 쌍둥이들의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었다. 특히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두 아이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쌍둥이 한결과 한솔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들은 거대한 저택을 놀이터 삼아 탐험했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모든 비밀 통로와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그들은 또한 오수진이 누리라고 불리는 여동생을 대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수진은 사람들 앞에서는 누리를 다정하게 대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아이를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였다. 운명의 첫 번째 충돌은 그들이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은 태준의 생일이었다. 수진은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내놓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우아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바라보며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누구신지 참 궁금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신 분이라면 분명 대단한 분이시겠지. 그것은 은서의 아픈 곳을 교묘하게 찌르는 독이 묻은 질문이었다. 은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둘째 한솔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사 같은 얼굴로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약혼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셨어요, 아주머니. 식탁에는 순간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태주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왕 회장은 애써 웃음을 참으려는 듯 입가를 실룩거렸다. 6살짜리 아이가 집안의 모든 권력관계를 뒤흔드는 전쟁의 포구를 날린 순간이었다. 청가당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솔의 도발적인 한마디는 청가당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식사 자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고 그날 이후 오수진은 쌍둥이를 노골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는 가장 위험한 변수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은서와 그녀의 아이들을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더 과감하고 잔인한 방법을 써야만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은서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인 왕 회장이었다. 왕 회장은 가벼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량을 섭취할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수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 한 하수인을 매수하여 왕 회장이 먹을 해물찜에 아주 미세한 농축새우 추출물을 몰래 섞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왕 회장의 쾌유를 축하하는 가족 오찬이 열렸다. 화려하게 차려진 산의 진미 가운데 먹음직스러운 궁중 해물찜이 올라왔다. 모두가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려던 순간 한결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이 찜보다 저기 있는 나물이 더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도 나물 드세요. 아이의 엉뚱한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손자의 말에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기꺼이 나물에 먼저 손을 뻗었다. 은서는 아들의 행동에 무언가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다. 한결은 평소에 음식을 가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믿고 자신도 해물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진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식사를 계속했다. 그날 밤 오찬에 남은 해물찜을 먹었던 하인 몇 명이 가벼운 두드러기 증세를 보였다. 은서는 그제야 아들의 깊은 뜻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수진은 더욱 교활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태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태준의 서재를 찾아가 슬픈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태준 씨,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집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언니와 아이들을 향한 태준 씨의 혼란스러운 눈빛까지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친자 확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준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억측과 소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은서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잔인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내심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6년 전의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진은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JK그룹과 연계된 병원의 유전자 검사센터 연구원 한 명을 비밀리에 만났다. 돈과 함께 JK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임원 자리를 약속하며 그를 매수했다.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여야 해요. 0%.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요. 며칠 후 태준과 은서 그리고 쌍둥이의 유전자 검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은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에 당당하게 검사에 임했다. 태준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수진만이 홀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결과가 나오는 날, 박씨 일가와 왕 회장이 모두 태준의 서재에 모였다. JK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봉인된 서류를 개봉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변호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어올리고 모든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결론을 읽어 내려갔다. 유전자 대조 분석 결과.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강태준 씨는 의뢰인 한결 한솔군의 친부일 확률이 0%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그 말이 서재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희미하게나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6년 전의 배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다. 은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분명 태준의 아이였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됐어요. 수진이 내 짓이지. 그녀가 수진을 향해 소리쳤지만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여린 어깨를 떨 뿐이었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나는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분노와 실망은 은서에게로 향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6년 전 그날 밤보다 더 차갑고 더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은서의 앞에 서서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도 없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네 더러운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할머니가 계셔서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이 집의 유령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대로 돌아서서 서재를 나가버렸다. 왕 회장은 충격적인 결과의 말을 잃었고 한결과 한솔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엄마를 끌어안았다. 오수진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강태중과 최은서를 잇는 마지막 끈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친자 확인 검사의 차가운 결과는 청가당에 폭풍을 몰고 왔다. 최은서는 유령 취급을 받았다. 하인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강태준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을 보았다. 분노와 슬픔으로 작은 어깨를 떨고 있는 아이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딸을 위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텨내야만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것은 둘째 한솔이었다. 아이는 엄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한솔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켰다. 아이의 얼굴에서 장난기 넘치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해커 케로베로스의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아저씨. 엄마를 울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JK그룹의 심장이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JK그룹의 10단계 보안 시스템을 어린아이 장난감 다루듯 가볍게 통과했다. 그는 그룹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비자금 계좌 탈세를 위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리고 그룹의 치부를 드러내는 온갖 비밀 문서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 그는 JK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의 운영자금 계좌에서 정확히 1,000억 원을 인출했다. 그리고 그 돈을 전 세계 50여 개의 아동구호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JK그룹의 모든 임원들의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붉은색 글씨로 쓰인 단 한 문장의 메시지였다. 이것은 엄마의 눈물에 대한 작은 벌이다. 케로베로스. 다음 날 아침 J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고 회사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태준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사회는 고성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상대가 남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태준은 굳은 얼굴로 자신의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붉은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엄마의 눈물, 그리고 케로베로스. 전설적인 해커의 이름. 그는 어렴풋이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집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6살짜리 아이가 거대 그룹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을. 한편 첫째 한결은 동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는 오수진의 악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저택의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오찬이 열리기 전날 밤 수진이 주방의 하수인 한 명을 자신의 방으로 몰래 부르는 장면이었다. 영상에는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진이 남자에게 작은 약병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남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다.
한결은 그 영상을 자신의 태블릿에 따로 저장했다. 그는 동생처럼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은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 바로 왕 회장. 그는 이 집안의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들을 믿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오후 한결은 왕 회장의 서재를 찾아갔다. 왕 회장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쌍둥이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한결을 맞이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결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왕 회장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왕 회장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서서히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영상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의심이 끔찍한 진실이었음을 확인했다. 오수진. 자신이 거두어 기른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를 해치려 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이 영상 또 누가 보았느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못 봤어요. 할머니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결이 대답했다. 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증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결정을 자신에게 맡긴 것이다. 알았다. 왕 회장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JK그룹을 호령하는 철의 여인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이 일은 이 할미가 알아서 처리하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엄마 곁을 잘 지켜드려라.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갔다. 아이가 나간 후 왕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오수진의 뒷조사를 하게.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리고 6년 전 태준이가 은서와 파혼하게 된 그날 밤의 진실도 다시 한번 알아보게. 왕 회장은 반격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의 가증스러운 연극에 노란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집안을 좀먹는 독초를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청아당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천재 소년들의 방역은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친자 확인 검사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지만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은서를 철저히 외면했지만 왕 회장은 그 결과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직감을 더 신뢰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진실을 향한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은서는 태준의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다. 그녀의 시선은 늘 집안의 작은 아이 혜은에게로 향해 있었다. 수진이 누리라고 부르는 그 아이. 은서는 아이에게 다가갈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강렬한 모성애와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 아이는 수진의 곁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작은 실수에도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혜은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낡은 그네를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은서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한 듯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 귀신처럼 나타나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누가 함부로 내 딸 몸에 손대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은서를 쏘아보며 경고했다. 다시 한번 내 딸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땐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아. 그녀는 혜은이를 끌고 사라졌고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이
은서의 가슴에 상처처럼 남았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든 쌍둥이의 곁에 앉아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또 그녀의 할머니가 불러주었던 차씨 가문의 여인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자장가였다. 애틋하고 구슬픈 멜로디가 방 안을 조용히 채웠다. 바로 그때 방문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혜은이었다. 아이는 문틈에 기대어 넋을 잃은 표정으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물었다. 아주머니, 그 노래 꿈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요.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자장가는 세상에 단 두 사람, 자신과 오수진만이 아는 노래였다. 하지만 수진은 이 노래를 끔찍이도 싫어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이 노래를 들었던 것일까?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왕 회장이 은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녀는 조사 보고서 한 뭉치를 은서의 앞에 내밀었다. 읽어보거라.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6년 전 은서가 아이를 낳았던 시골 병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당시 근무했던 의사와 간호사는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수진이 누리라고 부르는 하은이의 출생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는 서류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왕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혜은이가 정말로 그 아이의 친딸인지 의심스럽다. 왕 회장의 말은 은서의 심장에 박혀있던 마지막 의심의 못을 뽑아버렸다. 회장님,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혜은이가 자장가에 보였던 반응과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친밀감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왕 회장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 짐작이 맞았구나. 그 악독한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 그녀는 은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얘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리고 만약 혜은이가 정말로 네 딸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아와야 한다. 두 여자의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그들은 오수진의 눈을 피해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왕 회장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해외로 도피한 의사와 간호사의 행방을 쫓았다. 은서는 혜은이의 곁을 맴돌며 아이에게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기회를 엿보았다. 강태주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혼란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어야만 했지만 아이들과 은서를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특히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쌍둥이와는 달리 유독 자신을 따르는 혜은이를 볼 때면 기묘한 부성애를 느끼곤 했다. 그는 점점 더 오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은이를 대할 때 어머니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애정은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때로는 차가운 의무감처럼 보였다. 그는 6년 전의 진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청아당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슬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소녀 하은이가 있었다. 왕 회장과 최은서의 비밀스러운 동맹은 굳건했지만 오수진의 경계심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삼아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은서가 혜은이에게 접근할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럴수록 은서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저 아이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신의 딸이었다. 결정적인 기회는 왕 회장의 칠순 잔치를 며칠 앞두고 찾아왔다. 왕 회장은 혜은이에게 잔치 때 입을 한복을 맞춰주겠다며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은서는 왕 회장과 미리 약속한 대로 옷의 치수를 재는 것을 돕겠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척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채취한 머리카락을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문틈으로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수진은 은서가 혜은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차갑게 식었다. 유전자 검사, 최은서가 그것을 시도하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탄로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수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은서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인 왕 회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수진은 2층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계단 위에서 은서를 기다렸다. 그 계단은 청아당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왕 회장이 서재에서 나올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마침내 은서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수진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언니, 잠시 할 얘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그녀는 일부러 언성을 높여 근처에 있을 왕 회장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언니, 도대체 왜 자꾸 내 딸 주변을 맴도는 거야? 태준 씨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 딸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야. 무세운 소리니 수진아. 나는 그저 닥쳐. 수진이 악을 썼다. 나는 다 알아. 언니가 우리 할머니를 꼬드겨서 나랑 태준 씨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녀의 광적인 연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대로 서재 문이 열리고 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무슨 소란이냐. 그녀가 엄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꾸짖으며 계단 꼭대기 난간 쪽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진이 기다렸던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은서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는 척 매달렸다. 언니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 그리고 왕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찰나 수진은 은서의 팔을 뿌리치는 척하며 자신의 몸을 날려 왕 회장과 부딪혔다. 깍!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수진의 어깨에 부딪힌 왕 회장은 중심을 잃고 비명과 함께 수십 개의 대리석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쿵쿵쿵.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계단 아래 왕 회장은 피를 흘리며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계단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은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언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그녀의 비명소리에 태준과 하인들이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와도 같은 광경이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할머니 실신 직전의 상태로 오열하는 약혼녀 수진,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최은서. 모든 정황이 은서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 태준의 절규가 저택을 울렸다.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은서를 올려다보았다.
최은서, 네가 감히 무슨 짓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은서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는 연기를 펼쳤다. 은서 언니가 할머니한테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할머니가 거절하시니까 언니가 갑자기 그것이 결정타였다.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 은서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고 이제는 할머니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마였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지옥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는 경호원들을 불렀다. 은서와 그녀의 두 아들은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저택 밖으로 끌려 나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청아당의 육중한 대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닫혔다.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은서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명예, 그리고 유일한 아군이었던 왕 회장마저. 저택 안에서는 오수진이 창문 너머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잔인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청아당에서 쫓겨난 최은서와 아이들은 서울의 한 허름한 모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그녀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악녀로 매도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그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은서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를 몰랐다. 엄마 울지 마세요. 첫째 한결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든든했다. 할머니를 구할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은서는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한결아. 할머니는 지금 뇌출혈로 인한 혈종이 뇌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수술 외의 방법이 없지만 아주 위험하죠. 하지만 고대 침술에는 수술 없이 혈종을 다스리고 기의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비술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아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천재의 자신감을 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을 믿기로 그날 밤 세모자는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JK 병원 VIP 병동. 둘째 한 소리 태블릿으로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할머니 병실로 가는 길에 모든 CCTV는 30분 동안 고장난 세탁기 화면만 보여주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를 위한 간호사 출입증도 만들어놨어. 다음 날 밤 작전이 시작되었다. 은서는 간호사복으로 위장하고 커다란 린넨카트 안에 한결을 숨긴 채 병원으로 잠입했다. 한솔은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작은 이어피스를 통해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복도 끝 경호원 2명 5초 뒤에 교대해요. 지금이야. 그들은 영화 속 스파이처럼 삼엄한 경비를 뚫고 마침내 왕 회장의 병실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다. 오수진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손녀를 연기하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솔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잠시 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수진 씨, 지금 당장 청아당으로 와주세요. 할머니의 유언장 문제로 변호사가 와 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언장이라는 말에 황급히 자리를 떴다. 물론 그것은 한솔이 만든 가짜 전화였다. 수진이 사라지자 은서와 한결은 신속하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카트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다. 아이는 할머니의 머리맡에 서서 숨을 고르며 정신을 집중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가느다란 은침을 뽑아들어 왕 회장의 머리에 있는 특정 혈점들을 향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다. 인당 태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회혈까지. 그의 손놀림은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렸던 허준의 재림을 보는 듯 했다. 은서는 아들의 경이로운 시술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동시에 왕 회장의 상태를 알리는 모니터를 주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요란한 경고음을 내던 뇌압 수치 그래프가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안정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한결이 마지막 침을 놓는 순간 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꺼풀이 무겁게 들어 올려졌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은서와 한결의 얼굴이 들어왔다. 은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냈다. 계단 수진, 그리고 수진이가 나를 밀었다. 그녀가 힘겹게 진실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바이털 사인이 갑자기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는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는 문 앞에 선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할머니가 깨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악마라고 믿었던 최은서와 그녀의 아들이 서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내뱉은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수진이가 나를 밀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깨어난 할머니와 그녀의 머리에 꽂혀있는 기이한 은침들, 그리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은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서서히 밀려오는 끔찍한 공포,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참혹한 깨달음이었다. 왕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강태준이 6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렸다. 수진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것, 그 한마디는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은서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원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병원에서 혼란에 휩싸여 있는 사이 청가당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직감한 오수진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하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아이는 울며 저항했지만 수진의 광기 어린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인질 삼아 아무도 모르게 저택의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그녀와 은서의 모든 악연이 시작되었던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교회의 한 보육원이었다. 잠시 후 저택의 하인으로부터 혜은이가 사라졌다는 다급한 연락이
병원으로 전해졌다. 태준과 은서는 직감적으로 오수진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 씨, 우리 딸이 보고 싶지 않아 채운서랑 단둘이 내가 말하는 장소로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랬다간 당신은 평생 당신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하연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쌍둥이는 침착했다. 엄마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머니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어요. 한솔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 옷에 달아둔 위치 추적 장치로 저희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경찰에 연락할게요. 태준과 은서는 한솔이 건네준 작은 이어피스를 낀 채 수진이 말한 폐보육원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태준은 몇 번이나 입을 열어 사과하려 했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서는 그런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내 딸부터 찾아야 해요. 폐보육원은 으스스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낡은 건물 앞먼지 쌓인 강당 한가운데에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하은이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겨누고 있었다. 왔네. 내 마지막 파티에 온 걸 환영해. 수진아, 제발 그만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JK그룹 지분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아이만은. 태준이 애원했지만 수진은 광적으로 웃었다. 돈,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단 하나였어. 바로 너 그리고 너의 모든 것. 은서가 앞으로 나세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딸 살아있었지. 네가 훔쳐간 거 맞지? 그 질문에 수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래, 살아있었어. 내가 훔쳤다. 6년 전 그날 밤 네가 낳은 그 계집애를 내가 빼돌렸어. 그리고 너한테는 사산됐다고 거짓말했지. 세일엔의 눈물도 내가 가져갔다. 모든 게 다 내 계획이었어.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절규했다. 너는 언제나 내 위에서 모든 걸 누렸잖아. 나는 네 그림자에 불과했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했어. 강태준도 JK그룹도 그리고 네 딸까지도 전부 다 내 것이 되어야만 했다고. 그녀의 끔찍한 고백이 강당을 울렸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혜은이가 은서의 딸이라고 그렇다면 쌍둥이까지. 세 아이 모두가 자신의 아이였다. 그는 6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를 증오하고 자신의 딸을 학대하는 악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붕괴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내년에 딸이라도 데리고 가야겠어. 저승길 동무로 말이야. 수진이 유리 조각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그 순간 보육원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한 소리였다. 수진이 소리에 놀라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 태준이 짐승처럼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유리 조각을 막아서며 혜은이를 감싸 안았다. 동시에 은서가 달려들어 혜은이를 그의 품에서 낚아챘다. 모두 움직이지 마. 강태준 씨는 살인 미수 및 아동 납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한솔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강당을 포위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니다. 수진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그녀는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은서를 향한 저주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폐보육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은서는 혜은이를 자신의 잃어버렸던 딸을 품에 꼭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결과 한솔이 달려와 그런 엄마와 여동생을 감쌌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흩어졌던 가족이 6년 만에 비로소 하나의 그림 안에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그의 길고 긴 참회의 첫걸음이었다. 오수진의 광기가 막을 내린 후 청가당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얽히고 설켰던 모든 오해와 증오의 매듭은 풀렸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어색함만이 남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강태주는 죄인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최은서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과 그녀를 내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속죄에만 집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방에 찾아가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6년 동안 자신을 엄마라고 믿었던 존재에게 학대받아온 하은이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아이는 늘 겁에 질려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다. 그렇게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을 녹인 것은 쌍둥이 한결과 한솔이었다. 두 아이는 상처 입은 여동생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다. 한솔은 하윤이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가르쳐주며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한결은 매일 밤 악몽을 꾸는 동생을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아이들은 또한 서먹한 아빠와 엄마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아이들은 태준을 일부러 은서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고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태준은 그런 아이들의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비참함을 느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어린 아이들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은서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용서와 원망의 감정이 매일같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분명 어리석은 남자였지만 악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 역시 오수진이라는 악마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다. 어느 날 밤 왕 회장이 은서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지혜로운 눈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얘야, 증오는 품고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법이란다. 태준이 그 녀석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저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그 녀석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왕 회장의 말은 은서의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그날 밤 정원에 홀로 앉아있는 태준에게로 향했다. 달빛 아래 그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쳐져 있었다.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과거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을 뿐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맙다, 은서야. 그리고 미안하다. 평생을 다해 너와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게. 그날 밤 두 사람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진솔한 화해였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청가당의 넓은 정원에서는 혜은이의 8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정원은 풍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새아이 한결, 한솔 그리고 하은이는 예전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런 증손주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과 최은서는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다정한 손길로 은서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이제 제법 배가 불러온 아름다운 임산부의 모습이었다. 6년의 시련 끝에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라는 축복을 맞이하고 있었다. 엄마 동생은 언제 나와요? 혜은이가 달려와 은서의 배를 만지며 물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태준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곧 나올 거야. 우리 가족이 이제 정말 완전해지는 거지. 새 아이가 달려와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겼다. 6명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왕 회장.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하늘의 아이들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증거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청아당의 정원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